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단락을 지으려고 해요. 왜? 그래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숙제를 내준 거야. 일본은 사과하지 않는다. 일본 피고 기업은 돈을 내지 않는다. 일본 피고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원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그곳으로 지금 돈을 모으겠다. 그 재단이 포스코한테 먼저 45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일본 기업은 돈 안 낼 거니까 우리 예. 기업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기업이 내야 되는 돈을 그 한국 기업의 돈으로 그 재단이 대신 내준다. 이게 변제라고 그러죠. 대위 변제라고. 예, 대의 변제.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강점기 때 니네가 불법적으로 강제징용을 나를 시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내. 이게 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한국 기업이 기부 형태로 내고 그것을 그 재단이 변제를 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고쳤어. 고쳤어 이미. 예.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범기업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 배상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니네가 그때 강제징용 했잖아. 그걸 인정하라는 거거든. 사과에 딸린 배상을 하라는 건데 이걸 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거 돈 문제 아니야. 돈 문제. 돈 줄게. 돈 내는 곳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기업한테 내도록 할게. 이거야. 이게 어떻게 해결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정관을 그렇게 바꿨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예. 한국에서 먼저 하면 일본 쪽에서 호응을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쪽에 나오는 뉴스는 이런 거예요. 그 상권을 포기해라. 일본에서는요, 그 상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쪽의 해결책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우리 정부가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 대신에 피해자를 설득하고 그리고 가해자 쪽에서는 니들끼리 해결해. 니들끼리. 그러면 내가 그 해결책을 인정해 줄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이거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본 쪽의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거는 콘탁 제도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받을 거니까 공탁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래 놓고 해결됐다 법적으로는 라고 정부가 주장한다는 것을 일본 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지금. 한일 극장급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놓고 한국 쪽의 구차님이 그 법적으로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공탁인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게 공탁인 것이고 네. 그렇게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일본이 이렇게 뻣뻣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한일 문제에 있어서 네네. 미국은 일본 편이라고 하는 일본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일본하고 딱 싱크가 돼 있거든요 지금. 네네.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맞춰주고 미국이 일본이 하는 것에 찬성해주고 이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가 하나 최근에 나왔어요. 일본 오키나와에 미 해병대 사령관이 있습니다. 제임스 비어맨이라고. 이 사람이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부터 거기서 전쟁 날 것을 대비해서 우크라이나에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전쟁 물자도 사전에 배치해 두었다. 여러 거점을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 상대방의 공격을 기다렸다, 유도했다, 준비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말을 한 덩어리 하고 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일본에도 똑같은 준비를 하려고 한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잖아.
날짜도 정해놨어. 2027년에 칠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그랬듯이 일본에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한다. 네.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한 곳을 일본, 필리핀, 그리고 그 주변에 똑같이 준비하겠다. 똑같이 준비하겠다. 일본 국우 입장에서는 이참에 일본이 군사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본 국우가 원에 맞지 않는 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군사 대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일본이 재무장한다고 하면 주변국들이 난리법석이었단 말이죠. 중국도 날리고 우리나라도 날리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그렇게 준비시키는데 한국을 그 밑으로 넣는 거예요.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죠. 일본에서 계속 나온 보도는 미국이 상당히 압박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적극적이었고 해라라고 한 사람이 바이든 바이든이었어요. 부통령. 예, 바이든 부통령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에요, 지금. 한일 역사 문제는 이제 해결해라. 그게 역사 문제여서가 아니라 일본을 미국이 원하는 동북아 전략의 기지로 삼아야 되는데 한국이 방해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뭐 일본이 그럴 수도 있지.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이 말을 한 것은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한 거예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케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식민을 겪었잖아. 일본의 재무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오케이. 그러니까 이 스투피드. 예, 미국하고 일본은 이미 짝짝꿍이 됐어요. 그래서 기시다하고 바이든이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UAE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을 때 여기서는 이 한반도를 포함하여 이 일대에 군사적 배치를 막 하고 있었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한 거예요. 예,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기 시작했다. 일본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국, 일본이 틀을 짜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짱을 먹고 우리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체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위대의 명령을 받는 부대가 된다니까 우리가.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바보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한국에.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해요. 일본에서는 그곳을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본 쪽에서 이 뉴스가 더 나왔어요. 마키노라는 아사히신문 기자 여기 지부장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간지 지원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하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중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아리바이를 쭉 만들고 있대. 사법적인 순서 판결 이것을 사실상 무효화시키고 일본의 사법에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일본의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제강점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변수는 그런 기시다가 일본에서 인기가 낮아요. 지금까지 키시다는 미국의 이야기만 듣고 다 결정해 버렸거든요. 이것을 국회에서 엄청나게 다진대요. 키시다는 총리가 되는 것이 목표였지 그 다음 총리가 된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아베 신조의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만 할까? 5월에 G7이 일본에서 있습니다. 그곳으로 마지막으로 장식하여서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G7이 하필 이번에 일본에서 하거든요. 의장국은 다른 나라를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예. 그것도 미끼를 던지고 있을 거야. 예. 말 잘 들으면 G7 불러줄게. 예, 일본에서 뉴스 나왔어요. 그럴 줄 알았어, 씨발. 한국이 강력하게 참여를 원하고 있다. 되돌리려면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엄청나게 우리한테 위험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상대하는 걸 보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걱정이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강제징용 해법을 보면 두 분 걱정한 그대로 됐어. 일본에 꼬붕된 거 아닙니까? 꼬붕? 내가 한 말 아니고 김준영 교수님이 한 말이에요. 박진 장관이 해결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하야시 회사이 답장하는 형식으로 코멘트를 내놓은 거죠. 이번에 한국의 강제징용 해결책은 일본의 입장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 한국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배려를 해주었다. 일본 하라는 대로 했다는 뜻이죠. 일본의 입장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럼 수출 규제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WTO 제소해 놨거든요. 분쟁 해결 절차 중단했어요, 우리는. 일본이 수출 규제 풀어줄 줄 알았나 봐. 이 멍청한 것들이. 일본은 뭐라 그러냐? 한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이쪽에서는 WTO 체소라든가 다 치하했거든요. 우리는 다 취했어요. 칼자루를 자객이 계속 지겠다는 거잖아요. 이 칼자루를 수출 규제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단합해서 노제펜으로 우리가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이완용급 결정이에요. 그 일본 기자단이 이렇게 해결책을 한국 쪽에서 내놓는다면 수출 규제 이것을 풀어주겠는가? 그거는 한국의 그 여러 가지 부품이나 그런 것을 북한이나 중국에 가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 것이지 관제 통화하고 관계가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었다고. 외교가 그런 게 어딨어. 하나 내주고 하나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는 아니고요. 해투리고. 해드리고. 예. 그쪽에서의 답을 기다리는. 예. 결정해 그렇게. 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하의 자세지, 신하의 자세. 윤석열 정부가 지 혼자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하고 일본의 처분을 기다리는데 일본은 그래 알았어. 근데 내가 좀 지켜볼게.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이런 병신이 어딨어. 나쁜 놈들도 열심히 하고 나쁜 놈들도 머리가 좋은 놈들이 많아요. 이들에게는 두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지금의 안보실 1차장이 이명박 정부 때 지소미아 비밀보호협정 밀실에서 하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나기까지 했죠. 두 번째가 위안부 합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못 뒤집는 걸 만들자. 우리는 이미 다 줘버렸고 구상권을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정부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깰 합의가 없어요. 깰 합의가 없잖아요. 저는 화이트리스트도 할 거라고는 봐요. 언제 할까요? 일본에 아련하러 갈 때. 옛날에는 미국 만나고 5월에 일본 가는 시나리오였잖아요. 지금 왜 땡길까요? 장학금 주고 아무 소용없는 화이트리스트 풀어주는 걸로 이게 바로 우리가 강제 동원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일본의 호응 조치다. 그럼 일본은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우리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일본의 한계치라고. 이 일본 사람도 그렇게 말 못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 문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일본이라는 주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외교는 뭡니까? A 나라와 B 나라가 서로 주고받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외교 참사가 아니라 그냥 참사예요. 지난 5개월 동안 외교는 없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냥 참사예요. 일본으로부터 얻은 건 아무것도 없죠. 일본한테 모든 카드를 안겨준 것만 했죠. 워싱턴 포스트지가 며칠 전에 미국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초대한대잖아. 또 하나가 인태 전략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고 오야봉이 미국이고 중간 보스가 일본이고 우리가 꼬붕이 된 거잖아요. 미국이 거의 실시간으로 그것도 대통령과 국무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 동시에 환영한다. 환영의 뜻을 던졌잖아요. 한국은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해줬으니까 다음부터 일본은 다른 이슈에도 전향적이 할 것. 아니요. 이제 완전히 덫에 빠졌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이렇게 항복하면서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 개선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얘기하는 독도나 모든 문제에 이제 큰 소리를 절대로 못 낸다. 아니 최근에 2월 달에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했는데 그때 자위대 해도를 썼어요. 그래서 일본해라고 써있단 말이야. 예전에는 이거 항의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일본 해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위대가 안 부르고 우리가 항의해도 미국은 고치지 않아요. 일본 해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올해는 그 항의를 안 해. 이 미친 정부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염수 반유이거든요. G7 히로시마 회의가 끝난 이후에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150동 정도씩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반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간 반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후쿠시마 주변에 8개 정도의 현에서의 그 수산물을 이게 수입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수입 금지예요. 그거 아마 부러질 거예요. 생선 못 먹게 되겠네. 진짜. 그래서 얻은 게 그러면 그 생선하고 일본이 얼마 전에 반격 능력, 말이 반격 능력이지 선제 공격 능력입니다. 이것은 북한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고 우리는 한반도에 들어올 땐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북한은 니네 땅 아니잖아.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거야. 말하고 있는데 그러게 생겼지 이제는. 이 구조 안에 들어가면 인도태평양의 사령부예요. 일본은. 우리는 인도태평양의 부하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유대 지위를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MZ세대는 일본 좋아하니까 금방 우리 따라올 거라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저도 일본 좋아합니다. 친절한 일본 좋아하고 일본 여행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아니야.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군국주의자 일본 극우. 그 일본 놈이 대통령실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본하고의 아주 듣도운 라인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일본의 미래 지향적이라는 말은 과거를 잊어버리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은 했지만 침략한 적이 없고 정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식민지배가 합법이래잖아. 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제국주의라고 쓴 걸 지우고 본인이 군국주의로 썼잖아요. 이 둘은 겹치기도 하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정복하는 것에 대한 불법성을 담고 있는데 군국주의는 호전적이고 군사 중심적인 국가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일본을 확실한- 제국주의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고 직접 빨간불로 끄고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그 단어조차 세탁하는 거죠. 마치 백진 외교부 장관이 이 배상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판결금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 배상금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는 거예요. 예. 단어 세탁하는 거거든요. 배상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실상 죄가 있는 곳이다. 일제 간점기에 신문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일을 했으니까 돈 달라고 일본 사람들한테 갔어요. 그런데 일본 건설업자가 돈을 주는 대신 칼을 뽑았어요. 이러한 신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불법적인 내용이자 65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박진 장관은 판결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판결금이라고. 판결금.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주지 않을까. 자국민들이 느낄 모멸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자 일본 놈이 있어요 거기에. 그 정도여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내선 일체죠. 내선 일체예요. 내선 일체. 현대판 내선 일체입니다. 미국의 계획은 이 나토와 한미를 서로 연결시켜서 묶어버리는 게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뒤통수 맞았는데 이번에 또 뒤통수가 나왔죠. 바로 반도체 법안입니다. 반도체 법안이 얼마나 독소조항이 있느냐면 한국의 생산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향후에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반도체 강국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 거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들 1등 하는데 우리 걸 다 갖다 바쳐야 돼.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그들 가입하면 어떻게 되냐? 한미일만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한미일, 호주 이제 여기 전체가 나토화돼서 우리와 북중로는 이제 적대 관계로 돌았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집어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참에 한국까지 집어넣었어. 근데 일본이 한국이 들어오는 걸 반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한테 우리가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일본이 허락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모양새가 다음 달 국빈 방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이놈들하고 할 필요 없네. 지금 뭐 그렇게 되고 있고요. 중국은 계속 도로조 나가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부흥한다고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엄청난 손해를 입을 당연하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을 그만큼 줄여버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서 이리로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뒤에 교활한 놈은 있을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자들이 있다고 봐요. 그렇긴 한데 결정을 본인이 했잖아.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겁니다. 본인은 겨우 4년이면 이제 대통령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 두고두고 수십 년간 소환될 거예요. 또 모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귀국해서 언론과 한 인터뷰
거기에 사실은 엑기스가 있어. 원래부터 이제 친일 지역 사고방식으로 유명했던 분이거든요. 그 일본 극우의 아버지라고 하는 낙하손의 상을 받은 3명의 한국인 중에 한 명이에요. 자위대가 한반도 진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몰래 이명박 시절에 지소미아 원형 같은 거 추진하려다 들켜가지고 쫓겨나고 성균관대 돌아갈 때 비밀 문서를 갖고 나왔다가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형 받았죠. 받았죠. 그 양반이 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 할 테니 일본 이거 하나 해다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한 국가의 외교안보를 책임진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고받지 않았다? 그냥 주기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랑으로 얘기해. 그랬더니만 일본이 너무 놀라더라. 그래서 괜찮겠냐? 일본 한국 쪽에서. 여론 때문에 괜찮겠냐고 일본 쪽에서 반색을 하면서 그랬다고. 다 줬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다 주었더니 일본이 놀라더라. 이게 어떻게 자랑일 수 있지? 오직 자기 걱정은 이걸 망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일본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거리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지. 골 때리지 않아? 일본 걱정 엄청 많이 해요. 일본이 받을 수 없는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일본께서 해 주실 것이다. 호응해 주실 것이다. 처분만 기다립니다. 한국 신민이지. 오카쿠라 텐신 이야기 들으셨죠? 개요대학교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카쿠라 텐신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용기는 생명의 열쇠다. 오카쿠라 텐신이 누구냐? 그리고 개요대학교 왜 갔냐? 개요대학교는 만행권의 오르그를 후쿠자유키 씨가 만들었어요. 네, 후쿠자유키 씨의 기본적인 주장은 일본이 아시아의 맨주다. 맹주. 그 발음이 괜찮아요? 그러나 중간에서 중국이나 조선은 안 되겠다. 그래서 탈아롱.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포를 줘야 되겠다. 이게 제국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개요대학교 잔시자의 말이에요. 굳이 개요대학에 가냐고. 그리고 왜 거기서 텐신을 거론하냐고. 오카쿠라 텐신은 또 뭐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상, 유교, 불교, 기타, 도교라든가 일본에서 모두 녹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사상적으로 아시아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 대동아 공영권의 사상이 됩니다. 와세다도 있고 많잖아. 그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대학도 있고 의미를 부여하려면 대학이 많단 말이야. 일본에서 일정을 잡는 사람과 그 일정에 동의하는 대통령실의 누군가는 서로 뜻이 통했어. 오카쿠라 텐신의 말은 용기는 생명의 열쇠다. 네, 이것을 알고 있는 일본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알고 있냐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있는 남기정 박사가 다 찾아봤대요. 근데 한 군데가 나온대. 지하철에서 심장 박동기를 가지고 용기 있게 박동기를 해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에 나온대요. 지하철에서 위급 상태가 됐을 때 심장 박동기를 사용하라는 거기에만 나오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텐신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연설문 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넣을 게 없는 거야. 예를 들어 화장실을 깨끗이 씁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런 말과 비슷한 거예요. 붙어 있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는 빨리 심장 박동기를 용기 있게 작동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구한다. 그때 쓰는 문구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한 거지. 유명한 문구도 아니고 알려진 문구도 아닌데 텐신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구를 찾은 거예요. 오 마이 가드 씨발. 그러니까 오카쿠라 텐신은 그 일본의 한국 지배를 완전히 존당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대동아 공영권을 존당화한 사람인 거예요. 굳이 개요대에 가서 굳이 텐신하는 사람을 거론하는데 거론할 게 없으니까 지하철역에 있는 문구에서 찾아가지고 이 문구 좋네. 앞뒤로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걸 똑대가지고 한일 관계는 용기를 내야 된다 라고 써먹은 거야. 용기 내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네. 용기 내서 일본한테 다 주고 있지. 다 주고 있지. 그리고 그것은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냐 하면 일본의 우익한테 보내는 메시지. 이 밀정이 나 잘했지. 우익들은 알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얘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호응을 하고 오는구나. 우리는 당신과 생각이 같다라는 점을 이거 거의 나 잘했지 라고
살짝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암호를. 이 한일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그 현대 비즈니스라는 거기에 그 우파 농객이 이렇게 썼어. 한국이 그 일본한테 사죄를 원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고 이제 일본이 그 한국한테 사죄를 받아야 되겠고 그 첫 번째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다. 거기에 대해서 사죄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 강제징용 위안부 사실도 아닌 것을 주장해가지고 일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거야.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명예를 왜냐하면 훼손했다고 윤 대통령이 일본 상관없이 한국이 다 해결했다. 무릎을 꿇었으니까 자기 앞에. 아예 이참에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일본 극우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일본은 자기의 강제적 침략, 제국주의를 부인하고 아시아와 한국을 근대화시키고 문명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안중근은 살인자고. 윤봉길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항상 안중근하고 윤봉길 여기에 대해서 일본 극우는 지금까지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죠. 안중근은 그래도 한 사람은 죽였다. 옛날부터 극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아주 크게 부상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야. 굉장히 이거는 심각해요. 윤석열 후보 때는 일본 극우 쪽은 절대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저는 생각이 비슷하네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왜 일본의 극우가 인기를 얻냐면 일본의 전체적 경제 동력도 떨어지고 한국을 아래로 봤는데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결국 우리 한국의 극우와 일본의 극우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계속 일본 변명을 해주고 있어요. 변호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일본 변호사가 될 있거든? 거예요. 이런 거 차단해 주세요. 텐신 이거 지하철역에 팜플렛에 써 있는 문구다 이거. 네, 외교 광장 멤버들이 차단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제 동원 해법으로 전범 기업들은 빠지고 한일 기업들이 돈을 내가지고 일본의 유학 자금 대주자 이게 무슨 성과처럼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이제 100년 전에 일본에 써먹었던 수법이라면서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의 주무대가 한반도였었어요. 성완전투, 평양전투 해가지고 일본하고 중국이 전쟁을 하는데 피해는 우리가 다 봤죠. 서양 세력이 아시아 침탈에 대항하려면 아시아 모든 민족이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1895년이라는 시점은 바로 일본이 중국에 대해 승리했던 해를 기념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좀 일본인들에게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아시아에서 맹주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일본 우파는 가지고 있겠죠. 네. 한일 정상회담 하면서 만찬장소로 메이지의 탄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돈가스 오므라이스 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1895년에 문을 연 집이고 그러니까 메이지 군국주의의 탄생, 아시아 맹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정확하겠죠. 돈가스는 돼지돈은 일본 발음으로도 돈이에요. 돼지 커틀렛을 이제 돈가스라고 만들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일본식으로 변화시킨 일종의 퓨전 음식이었고요. 오므라이스도 오믈렛과 밥을 합쳐서 오므라이스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근대 문물을 창조했다는 걸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1886년에 만들었던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영어 학교가 있었어요. 1894년은 이제 청나라가 패배하고 나니까 우리도 선교사들하고 그때 도움을 얻어서 왕립대학을 만들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일본이 한국의 근대 교육을 서양인들이 담당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를 이제 박영호를 동원해서 좌절시키고 대신에 관비 유학생 제도를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을 못 만들게 만들고 못 만들게 하고 그 사람들을 일본에 유학시키는 거죠. 네, 300명 규모로 보내려고 했고 이 예산이 교육부 1년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거기다 쓰게 만들어요. 국부제와 유기지가 설립한 학교고 학생 하나당 20원씩, 그 당시 2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걸 지급하기로 하고 보낸 거예요. 2차까지 해서 1895년에만 한 200명 가까운 주로 양반가나 귀족 가문 자제들이 이쪽으로 가죠. 거기에서 이제 일본 중심의 근대화 교육을 받고 친일 사상을 배우는데 개요 대학 강연을 한 것도 그거에 대한 연상이었겠죠. 최초로 한국의 친일파들을 본격적으로 양성한 기관이었다.
라는 거였고요. 근데 그 이듬해 악원 파천이 나면서 3분의 2 정도는 바로 귀국해버리고 일본은 남아서 공부를 계속하는데 이 남은 사람들이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친일파 양성을 한다는 이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던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그 게이오 대학을 설립한 사람 된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죠. 유키치. 그 사람은 또 타라입구를 주장하고 대동아 공영을 주장하는 양대 인물을 둘 다 연상케 하는 혹은 직접 인용하는 그런 일정이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모르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대통령은 몰랐을 가능성이 있죠. 동의! 네. 일본하고 이제 일정을 조율했을 텐데 대통령 연설문은 한국 대통령실에서 썼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텐신을 거론했으니까 예. 이 사정을 아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는 거죠. 한국을 식민지 하는 것을 정당화한 사람들 대표적 인물 두 사람이 다 등장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유키치는 대학이라도 남겼으니까 그 대학에 가면 되는데 텐신은 어떻게 연설문에서 그 사람을 인용하는 것으로 두 사람 다 등장시킨 거죠. 저는 뭐 한국의 외교 관리들에 대한 기본적인 좀 신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교의 원칙과 관례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한국 사이에 현안들이 있으면 외교관들이 처리를 하는 방식은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우리가 이거 양보할 테니까 당신 내가 이거 양보해라.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치워놓고 게이오 대학 그러면은 우리가 총기 친일파 관비유 학생 보냈던 것이 우리가 좀 굴욕적인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가진 곳이니까 여긴 좀 빼고 다른 데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다 이제 연설문까지 써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 이런 정도의 결정은 외교 실무선에서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내린 결정이라기보다는 제일 높은 사람이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라고 포괄적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야 라고 이제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그 디테일을 짜맞출 때 그러니까 우리 쪽에 밀정이 있다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그렇게 만들 때 이제 밀정! 예.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논리.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다 해주면 일본이 호응해 줄 것이다. 복덕방 헛두도 이렇게 안 친다고. 우리 패를 다 까면 상대가 알아서 처벌해 줄 것이야. 누가 그렇게 말을 해? 정말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1940년대 40년대? 태평양 전쟁 났을 때 그때 막 내선일체 한국 신민아 조선 사람 이름 바꿔라 조선말 쓰지 마라 신사 참배해라 한국 신민의 서사 외워라 이런 거 막 억압할 때잖아요. 우리에게는 민족 말살의 시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임권택 감독님 그분이 어린 학생이었었는데 운동장에서 놀다가 우리말로 친구하고 얘기를 했대요. 선생한테 걸려가지고 한국인 선생이었는데 양뺨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 뺨을 맞았다는 거예요. 어린애를 우리말 쓴다고. 그 정도로 혹독하게 이제 일본인화 정책을 추진한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나가가지고 선제적으로 양보하고 나니까 곧바로 보답하는 것이 교과서에다가 일본인 자격으로 징용도 한 것이고 일본인 자격으로 군대도 간 것이고 그렇죠. 일본인 일본인 당한 게 아니라 참여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군대 끌고 갈 때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본이 자격을 주질 않았어요. 투표권도 없었고요. 왜 의무는 일본인과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부여하면서 일본인과 같은 권리는 안 주느냐. 야, 한국 사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그때 친일파들이 한 대답이 바로 똑같았어요. 먼저 우리가 한국 신민의 책무를 다하면 천황폐하께서 나중에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어이 똑같네 씨발. 어이 똑같아 씨. 야 똑같다. 우리가 먼저 신민의 의무를 다하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안 해줘요. 안 해주죠. 해주려면 뭐하러 그러겠어요. 자기들 국익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마지못해 했다. 나도 그 얘기가 틀린 얘기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이런 연설을 했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대통령실이나 돼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다 이렇게 내주면 알아서 보답해 줄 것이다. 야. 일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미리 다 내주는데 거기에 고맙다고 우리가 더 줄게 이러는 데는 없죠. 없어. 이건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 간에서 없어요. 가족 안에서나 겨우 가능할까 말까 한 일이지. 가족도 그렇게 안 해요. 사실. 가족끼리. 이 텐친을 대통령 연설문에 집어넣는 그 누군가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국무회의 할 때
기본 논리를 누군가 써줬다는 거야, 이거. 어쩜 그렇게 전형적인 그 친일파의 논리인지. 친일파들은 내선일체를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논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논리는 그 논리를 훨씬 넘어섰죠. 그렇죠. 확신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일본한테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더 이상.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 이러는지. 민주노총이나 한국 노동계가 정부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한다고 우리가 노동자들한테 다 퍼주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나면 노동자들도 우리한테 협조하겠지.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정부가 이렇게 이 진심을 보여주면 예. 노조가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거 말하지 않잖아. 아니, 저는 차라리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조는 해달라는 그럴 수 대로 있어요. 다 해주면 아주 열성적인 정부 지지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조는- 일본이 그럴 일은 없거든요. 일본은 그럴 일이 없죠. 국익을 걸고 하는 건데 왜 그래야 돼?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아픈 소리, 불편한 소리, 괴로운 소리 하는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대처해라. 노동시간 선제적으로 단축해라.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일본에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다 퍼주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뭐 이게 대한제국 시대부터 나타났던 친일 매국 관리들의 일반적인 태도였던 거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해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교수님 좀 풀어줘요 이 미스테리를. 대통령이 사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분이 무슨 뭐 한일 관계사를 공부한 적도 없을 것이고 그와 비슷한 책을 읽었을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봐요. 저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자 쓰랜다고 쓰고 뭐 이러니까 그런 쪽에서 포괄적인 또 기본적인 지침을 내릴 가능성은 있다. 이건 한국 대통령의 공식 방일이 언제가 처음인지 혹시 아세요? 이승만 한 번도 안 갔어요. 대통령 자격으로는.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갔었고 대통령 된 다음에 안 갔어요. 전두환이 처음 갔어요. 그때도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뜨거웠을 텐데 반일은 쓰지 말고 극일이라는 말을 쓰자고 했던 것이 바로 전두환 때였거든요. 그렇게 굴욕적으로 갔는데도 40억 달러 차관도 얻어오고 또 그때 처음으로 일본 덴노 천황이라는 사람이 식민지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었어요. 그런 답변까지는 받아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성, 사과의 말도 하나 없죠. 다 퍼주고 그냥 맨몸으로 오는 이런 외교는 우리가 정말 교수님, 어려울 때 맨몸은 아니고 돈가스 오므라이스가 배에 차서 돌아왔어요. 술도 참 많이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수 언론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변호하고는 있지만 변명하고는 있지만 말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아니까 이런 면에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초월적이어야 돼요.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종교적 판단이라고 저는 봐요. 학구적 접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학구적 접근은 불가능하고 초월적 접근을 해야 돼.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는 틀의 범위를 벗어나요. 합리적 분석 대상에서 그렇죠. 벗어나죠. 교수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무소개를 물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학식으로는 초월적이다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좀 외교, 정치 그런 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학문적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결정이었다. 네. 아니 교수님이 포기하시는 건 처음 봤네 내가. 자 그럼 전우영 교수님이 포기하신 것으로 하고요. 100년 전에 이 동북아 정세와 지금의 정세하고 맞닿는 지점이 되게 많아요. 일본이 이 지역에 패권이 고자 했던 게 100년 전이잖아요. 지금 다시 일본이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을 들고 나와서 이 지역에 패권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100년 전. 그 시절의 영광을 지금 되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수님? 그렇죠. 예. 네. 요거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